다시 웹폰 배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역시 김대영 군사평론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배틀에 붙일 거는 약간 이제 하보크. 얘가 일단 살벌하게 생겼어요. 티타늄을 많이 사용한 그런 헬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12.7mm 중기관총하고 23mm 기관포탄 공격을 받아도 그야말로 조종사가 정말 안전하게 보호가 됩니다. 얘가 아파치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아무리 밀28이 못 따라간다라고 가장 결정적으로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인기와의 협업 능력. 예, 근데 아파치의 활약은 사실 이제 안 좋은 일도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2003년 3월 24일 이렇게 시각으로 미군 이제 육군과 해병대가 바그다드를 치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가 카르발라라는 지역에 아파치 공격 헬기를 동원해가지고 그 30대가 밤에 침투를 쫙 합니다. 대부분이 대공포탄에 피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찾아야 되는데 피하 식별을 못해요. 야, 일단 그 아파치가 야간 작전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됐다는 것도 되게 놀랍고 이거 뭐 뭔가 좀 게임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일단 벌써 오는데 미국의 아파치하고 러시아의 이 밀28 그야말로 그 용호 상박의 거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미국과 러시아의 대표 공격 헬기를 한번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 친한 애들부터 먼저 하죠. 뭐 아파치. 뭐 우리 육군에서 지금 사용 중에 있고 한때 우리 육군의 꿈이었죠 아파치는. 그렇죠. 와, 우리 코브라만 막 열심히 달고 있을 때. 그게 아니라 제가 2001년도에 군 생활했을 때 그때 이제 대형 공격 헬기 사업이 있었잖아요. HX 사업이. 그때 어떠했냐면은 그 대형 공격 헬기 사업을 육군이 보내려고 간부들, 장교 부사관들이 교육을 받았었어. 이 사업 왜 해야 되느냐. 사업의 당위성을 내부에서부터 이렇게 좀 하기 위해서. 교육을 했을 정도로 그 아파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육군의 수원 사업이었는데 참고 말씀드리면 올해가 사실 이제 아파치 공격 헬기가 전력화된 지 정확히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84년 1월에 미 육군에 처음으로 이제 아파치 공격 헬기가 이제 배치가 되고 그 사이에 몇 대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몇 천 대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5,000대 정도가 생산됐다고 합니다. 이야, 5,000대. 오, 역시. 뭐 지금 우리나라 포함해서 개발국인 미국, 그다음에 18개 국가에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서방 세계를 대표하는 공격 헬기라고 할 수 있고 반면에 이 Mi-28, 이제 밀28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밀 설계국에서 만든 공격 헬리콥터인데 제가 러시아어를 잘 못해서 좀 해보자면 노치노이 아우트니크라고 부릅니다. 뜻이 밤의 사냥꾼. 영어로 하면 나이트 헌터라고 하는데 나토에서 분류할 때는 대파괴라는 의미의 하보크라고 부릅니다. 거의 뭐 살벌하네요. 대파괴.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보면 귀엽기도 한데 옆에서 보면 좀 무섭기도 하고 저거 보이는 순간 끝나겠다 싶은 약간 이런 공포감이 드는 그런 친구인데 오늘 어쨌든 이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저 하보크부터 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이제 개발이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러시아 하면 떠오르는 공격 헬기들이 몇 가지가 있죠. Mi-24 하인드. 하인드 엄청 큰. 그러니까 하인드는 잘 보시면은 이제 공격 헬기긴 한데 그 뒷부분에 이제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네네네. 병력 수송도 같이 하는. 어떻게 보면 공격 헬기하고 기동 헬기하고 약간 이제 믹스된. 코브라하고 UH-60 정도 섞어놓은 역할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미국이 또 코브라 다음에 아파치를 개발하니까 그때 소련도 저거 우리도 저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련을 대표하는 헬기 이 제작사라고 할 수 있는 밀사와 까모프사가 이 신형 공격 헬기 개발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밀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Mi-24를 만들어 봤으니까 야 이거를 좀 줄이고 강하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좌석이 앞뒤로 있는 방식, 그런 방식의 밀28 공격 헬기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 시속이 이제 Mi-28이 한 300km가 좀 넘는데 대신에 이제 수송 용량은 없어졌죠. 병력을 태우는 능력은 없어졌고 반대로 이제 그 방탄 능력 이런 것들은 이제 강화를 시켰고 그래서 아주 일례로 러시아가 많이 나오는 자원이 하나가 있어요.
티타늄. 근데 이제 이 MI-28 같은 경우에도 티타늄을 많이 사용한 그런 헬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2.7mm 중기관총하고 23mm 기관포탄 공격을 받아도 그야말로 조종사가 정말 안전하게 보호가 됩니다. 심지어 이 착륙 장치와 좌석 같은 경우에는 초속 12m로 이렇게 추락을 해도 조종사가 거의 최소한만큼만 다치게끔 부상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됐다고 기존해져 있습니다. 웬일이래요? 이 러시아가 이 사람의 생명을 그리고 이제 뒤에 설명드릴 텐데 네네. 깜짝 놀랄 만한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얘기도 궁금해요. 아까 이제 까모프와 밀사가 서로 경쟁을 해서 이제 MI-28이 나중에 채택이 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지난번 TU-160처럼 가슴 아픈 사연이기도 한데 그래서 83년부터 84년까지 밀사의 MI-28하고 까모프사의 카-50, 이 호컴 둘이 이제 경쟁을 해요. 경쟁을 하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육군에서 공격 헬기를 운영한 게 아니라 공군이 공격 헬기를 운영해요. 사실은 아파치도 운영들 보면 공군이 운영하는 나라도 꽤 있습니다.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공군에서 운영하고 이스라엘도 공군이 아파치를 운영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소련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게 둘이 막 경쟁을 했는데 갑자기 소련 공군이 까모프 승 이렇게 벌려요. 아, 뭘 제대로 하기도 전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비교 테스트를 해보니까 MI-28은 2명이 타잖아요. 까모프는 1명이 탑니다. 근데 이 조종석을 잘 보면 공격 헬기 조종석 같지가 않아요. 까모프가? 네. 어... 잘 보면 전투기 조종석처럼 만들어놨어요. 전투기적인 요소를 좀 강하게 본 것도 있는 게 왜냐면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향후 미래전에는 공격 헬기끼리 공중전을 할 것 같다. 너무 앞서 나간 거 아니야? 근데 그래서 정말 좀 전투기 같은 성능을 갖고 있어요. 혼자 이렇게 타는 방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계기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MI-28이 선정이 안 되고 까-50이 호컴이 선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밀사 입장에서 난리가 난 거죠. 우리가 어떻게 만든 건데?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포기를 안 하고 자체 투자합니다. 자체 투자를 해서 걸었네요. 95년에는 다시 개발을 해가지고 야간 공격 능력이 강화된 MI-28N을 선보이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치 롱보처럼 레이더도 답니다. 그 아파치 롱보 같은 경우 약간 도넛 모양이죠. 이런데 반면에 이제 MI-28L은 무슨 공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그러니까 지구본 같은 이런 거 하나 달고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게 됐었는데 러시아가 이 까-50을 선정을 해놓고 실제로 이제 체첸에서 이걸 써보는데 생각한 만큼 성능이 안 나오는 거야. 아, 까-50이? 그래서 2003년에 러시아군이 MI-24 하인드 공격 헬기의 대체기로 MI-28N을 선택을 해요. 야간 작전 능력이. 그래서 2006년부터 MI-28N 공격 헬기가 이제 러시아 공군에 인도가 되고 2015년까지 한 67대가 도입된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 67대. 그러면 아파치도 그럼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코브라를 미국군이 써보니까 전차를 잡을 때 효과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코브라도 좋은데 이거보다 좀 더 좋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1970년대 말에 베트남전 끝나고 다시 이제 소련이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새로운 교리를 이제 도입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에어랜드 배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적 후방에서 오는 대규모 부대를 순식간에 이제 제압을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서 공지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개발이 됐고 이제 아파치가 본격적으로 활약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전쟁 때부터입니다. 걸프전 때부터. 91년 걸프전 때 어떤 활약을 하게 되냐면 개전 첫날 미 공군의 이제 특수전 헬기라고 이제 MH-53 페이브로우라는 헬기가 있습니다. 전시에 적진 깊숙이 침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적진 깊숙이 피탄 데서 추락한 조종사도 구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헬기인데 당시에 가장 최신의 항법 장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브로우가 선도기가 되고 그 뒤를 아파치 공격기들이 따라갑니다. 저공으로 침투해가지고 이라크군의 핵심 방공 시설을 아파치 공격기가 헬파이어 미사일을 쏴서 파괴시키죠. 걸프전 하면 100시간 지상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한 270여 대의 아파치 공격 헬기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라크군 뭐 전차, 장갑차 뭐 가릴 것 없이 다 파괴를 했고 요때 이제 보니까 걸프전 기간을 통틀어서 당시 아파치 공격 헬기 한 대가 12대의 이라크군 전차, 장갑차를 박살냈다고 하더라고요. 아파치의 활약은 사실 이제 걸프전 통해서 좀 이미 좀 어느 정도 입증이 됐고 근데 2003년 이라크전 때도 활약을 했지만 좀 안 좋은 일도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아파치 다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블랙호크 다운도 아니고. 네, 그런 비슷한 상황이 한번 생겼어요. 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2003년 3월 24일 이렇게 시각으로 그때 이제 미군 이제 육군과 해병대가 바그다드로 치고 올라가잖아요. 양쪽으로 해가지고 쫙 올라가다가 카르발라라는 지역에 이라크군의 정예사단, 메디나 사단이 있다는 걸 알고 야 그러면은 우리가 아파치 공격 헬기를 동원해가지고 중심작전 한번 하자. 적진 깊숙이 헬기가 쫙 들어가가지고 전차 장갑차 싹 잡고 한번 해보자. 30대가 밤에 쫙 떠서 침투를 쫙 합니다. 근데 문제가 공격 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야전에 이렇게 전개를 하잖아요. 뭐 FOB 개념으로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주변에 이라크 사람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블랙호크 다운 영화 보시면 그 민병대원들이 전화기로 계속 연락을 합니다. 지금 헬기가 얘네 어디 있다. 가고 있다. 블랙호크 다운을 보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했던 뭐 얘기도 있는데 이 아파치 헬기들이 가는 동선을 다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까르발라로 딱 들어가는데 이라크군이 이제 밤이에요. 근데 이제 불을 다 켜고 있겠죠. 갑자기 지역에 전원을 내려버린 거야. 오는 방향으로 대공포를 쏘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30대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그 대공포탄에 피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찾아야 되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 아파치 롱보우 헬기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롱보우 레이더는 사실 8km 밖에 있는 목표물을 다 보지만 피하 식별을 못해요. 저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을 못해요. 2003년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레이더는 성능이 좋아서 목표물을 보는데 피하 식별하려면은 이 플리어 그 열영상 장비로 밤에 봐야 되는데 이게 해상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보여도 그게 뭔지에 대한 정확한 식별이 안 되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야, 일단 그 아파치가 야간 작전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됐다는 것도 되게 놀랍고. 그래서 이제 롱보우 아파치드 같은 경우에는 열상 장비 이걸 계속 성능 개량합니다. 그 아파치 하면 사실은 이제 밀 28 못 따라간다라고 가장 결정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전에도 막 무인기 막 따라다니는 이 시기에 헬기 무용론이 막 나오고 있는 판인데도 불구하고 아파치의 생명력은 어디서 보냐면 무인기와의 협업 능력. 정말 최강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유무인 복합 기능을 지금 가장 잘 구현한 무기 체계가 바로 이제 아파치 가디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맨디드 앤 언맨디드 티밍이 이게 핵심인데 지금 이제 주한미군 아파치 공격 헬기들 같은 경우는 이 멈티 기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에 보시면 뭐 섀도우 무인기, 그다음에 잘 아시는 그레이그 이런 것들 무인기랑 협업을 하는데 적지 중심 작전 할 때 아파치 공격 헬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드렸던 섀도우라든가 그레이글이 적지 중심 지역에서 이제 선외 비행을 하면서 확인하고 그 정보를 아파치 가디언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다시 아파치 편대에 이걸 전달하고. 현대가 이제 이걸 받고 이제 아웃복서 개념으로 헬파이어로 쏴서 적의 방공망을 제압을 하고 그럼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미국군이 아파치와 이 무인기가 하는 게 한 5단계가 되거든요. 최종 단계는 뭐냐면 아파치 가디언에서 무인기를 조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파치 가디언 아시겠지만은 2명이 타잖아요. 앞뒤로. 뒤에서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장 통제사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 가장 중요한 거는 전장 상황 인식 능력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가기 전에 미리 보고 가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다른 공격 헬기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성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육군의 아파치 가디언은 사실 그 기능이 없고 빼고 들어왔다면서요. 요거까지 갖고 왔으면 사실 되게 완벽했을 텐데. 그래서 아마 향후에 성능 개량 사업을 통해서 그 기능을 갖게 될 것 같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36대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잖아요. 거기에도 아마 이런 기능이 들어갈 걸로 생각됩니다. 아파치 얘기만 너무 한 것 같아서 다시 이제 밀 28 얘기를 좀 다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까모프를 제치고 밀이 다시 선택이 됐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밀 28이 실전에서 어떤 활약을 했는지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밀 28 같은 경우에는 얘도 조금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왜 얘네들은 항상 가슴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는 다 애잔해. 러시아 무기는 좀 애잔해. 일단은 러시아가 먼저 실전에 투입한 건 아니고 시리아 내전에서 그 시리아 정부군이 MI28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일단은 시작을 했고 근데 이게 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이 MI28이 투입이 됐는데 투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때 키예프 인근에 호스트멜 공항이라고 그 안토노프사가 있는 그 공항이 하나 있어요. 키예프 옆에 호스트멜 공항이 있으니까 여기를 점령을 해서 전력을 모아서 키예프를 치고 들어가자. 여기 추진보급 기지를 쓰고. 네.
그래서 대규모 공정 작전해요. 헬리본을 해요. 대낮에. 우크라이나 너무 무시했네. 그러니까 대낮에 했으니까 이렇게 내려오다가 우크라이나군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견착식 지대금을 이렇게 쏘죠. 당연히 대낮인데. 그래서 이제 가다가 막 격추당하고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호스트메일 공항에 내렸어요. 러시아 공수부대들이 내리고 막 스페이스 부대 내리고 해가지고 막 했는데 본대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헬기 타고 온 병력도 사실 이제 무기가 많지가 않잖아요. 본대가 이제 그 수송기를 통해서 내려오려고 그랬는데 아니 지금 공격 헬기도 저 두드려 맞고 있는 상황에서 병력 수송 헬기가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본대가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돼가지고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어떻게 하냐면 전차를 이제 비행장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활주로에다 포격을 한 거예요. 포위 선멸 작전을 한 거네.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 있던 러시아군이 철수하죠. 그러면서 막대한 희생을 입고 철수를 하는데 그때 당시 MI-28하고 까-52들이 격추를 많이 당했어요. 반면에 이제 그래서 이라크가 IS랑 싸울 때 잘 썼어요. MI-28을. 그러니까 이라크 같은 경우에 러시아하고 다르게 MI-28이 가기 전에 정찰 헬기를 먼저 띄워가지고 앞을 본 거예요. 똑같이 낮에 했는데 이라크 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들여온 이제 벨 계열 이제 그 정찰 헬기가 먼저 전방으로 가서 상황을 보고 알려준 거예요. 야 여기 때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MI-28 뒤에서 이제 대전차 미사일 쏘고 막 이래서 굉장히 혁혁한 전과를 이뤘는데 반면에 러시아는 그렇지가 못했죠. 그러니까요. 야 같은 장비를 또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참. 근데 이제 제가 소개를 안 드렸는데 아파치하고 비교했을 때 MI-28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아주 숨겨진 기능이 있어요. 왜 그걸 만들었는지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헬기를 잘 보시면 동체 쪽에 이렇게 조종사가 숨어 있을 만한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 공간은 뭐예요, 그러면? 그거예요. 추락했을 때 도망가지 말고 그냥 그 안에 숨어 있어. 이게 쉘터처럼 쓰라는 거군요. 그렇죠. 전 세계 공격 헬기 가운데 유일하게 그런 공간이 있어요. 뒷부분에. 창의적이긴 한데. 근데 사실은 아프간전 이제 미국이 뛰어들었던 보면은 유사시에 이제 예를 들어서 부상자나 이렇게 낙오된 병력을 구출해서 나오는 경우 되게 많았습니다. 그 심지어 코브라 공격기 잘 보면 코브라 공격기 이렇게 기관 포탄 들어간 그 자리가 있어요. 이게 탁 펼치면은 거기 앉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앉혀서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MI-28도 뭐 그렇게 쓰려고 하시면 할 수도 있겠죠. 안에 사람이 그 한두 명 정도 이렇게 꾸겨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군요. 근데 이게 비교가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양은 MI-28도 엄청난 그 무기들을 달 수가 있잖아요. 이 아파치와 비교가 될 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실전 경험이나 뽑은 대수나 이런 걸 보면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네요. 미 육군 같은 경우에는 새로 나오는 그런 지대공 위협에 대비해서 이 생존 장비들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하고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도 하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공격 헬기들이 그럼 우크라이나에서 왜 많이 떨어지느냐? 성능 개량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달아는 놨는데 새로운 그런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성능 개량을 안 하다 보니까 격추당하고 그 다음에 그 심지어는 이제 제가 친한 육군 항공 그 실제 공격 헬기 운영하셨던 분한테 러시아가 그럼 왜 저렇게 격출당하냐고 물었더니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낮에 작전을 하냐고. 아니 그러니까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자꾸 이렇게 잘 안 되는 걸 보면 전략 전술의 부재 이런 게 좀 보이죠. 그렇군요. 자, 뭐 어쨌든 가격이나 보죠. 이거 뭐 중요하죠. 우리가 얼마 정도 하는지 또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육군이 도입한 아파치 가디언이 정확하진 않은데 순수 기체 가격이 대략 한 350억 정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아마 지금은 좀 오르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제 발주를 세게 한 나라가 하나 있어요. 폴란드? 그렇습니다. 설마 했는데. 폴란드가 몇 대 산 줄 알아요? 80대 넘게 샀어요. 예. 아니 이게 돈도 없으면서 아유 이게 되나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삼동을 밀렸죠. MI-28은 그러면 MI-28은 찾아보니까 한 요 정도 된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I-28은 대당 가격이 한 2,300만 달러 정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319억 정도? 예, 그 정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MI-18은 이제 총 지금까지 한 120여 대가 이제 생산이 됐고 그러니까 그 아까 67대는 러시아에서만 쓰는 거고 이것도 수출을 또 아까 시리아나 이런 데처럼 이렇게 했나 봐요. 알제리, 뭐 시리아, 이라크, 우간다. 어쨌든 오늘 그 두 공격 헬기 기체를 놓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아파치 정도의 몸티 능력 없이는 뭐 헬기가 살아남기는
하여튼 뭐 결판은 난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이제 우리도 우리 플랫폼이 있잖아요. 예, 소형무장. 네, 소형무장 헬기 LAH도 있고 뭐 이제 지금 뭐냐 수련도 있고 뭐 한데 어차피 멈티는 다른 나라의 무인기랑 무장치게 통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헬기를 쓰려면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오늘 얘기는 좀 재밌게 좀 들었던 얘기 같습니다. 아, 오늘 많은 준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아주 생생한 또 실전 얘기까지 해주셔서 예, 정말로 감사합니다. 혹시 그 보라매님들 이 다음에 이런 거 해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시면 우리 또 김대영 평론가님께서 네, 또 준비를 잘해서 또 가져오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